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409명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2,000명 이상 감소한 수치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5일에서 10일가량 지나야 이 위중증 환자가 감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내년 초 방역 패스 6개월 유효기간 도입을 앞두고 이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사람들의 90%가 이미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위중증 환자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추가 감염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다시 확진자 수는 5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3천 명대가 나오면서 그럼 결국 이것이 추운 날씨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약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강화된 방역 조치에 의한 영향도 일부 있고 반면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추운 날씨에 의한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성탄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분명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들이 막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정은 어렵지만 지난주에 발생했던 코로나19 감염 패턴과 그다음에 어저께 화요일이 보통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인데요. 어저께 확진자 숫자는 보시면 국내 확진자 숫자가 1,283명으로 전주에 7,365명에 비해서 2,082명이 감소했고 거의 한 30%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소폭을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감소하는 그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수치이긴 합니다. 사실 이 위중증 환자 수도 오늘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거든요. 1,151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방역당국이 이번 주에 위중증 환자가 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어제는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나야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저는 왜 방역당국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의 위중증 환자 발생 패턴을 보시면은 보통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1, 2주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었을 때 환자들의 상태가 통상적으로는 그때 바로 위중증인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번 기간 중에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3차 대유행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지금 유행 때도 코로나19 감염의 증가, 확진자 증가는 10월 4주부터 나타났지만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10월 5주와 11월 1주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사망자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11월 2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1에서 2주 뒤,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는 다시 거기서 1주 정도 뒤에 보통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분명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최대 규모를 찍은 지가 한 2, 3주 정도 됐고 지난주까지도 분명히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었거든요. 지난주까지도 분명히 증가세는 둔화된, 즉 더 이상의 증가는 없는 상황이었었지만 분명히 매일같이 7,0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숫자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의 최대 위중증 환자 숫자는 그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지난주에 이번 주에 위중증 환자가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던 건 저는 조금 빠른 너무 낙관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위중증 환자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3,000명대, 오늘의 5,000명대는 한 2주 이상 지나야 감소세로 접어든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보통 병상을 차지하는 기간이 조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적 위중증 환자를 저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병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위중증 환자가 당장 줄지는 않고 있어서 병상이 포화 상태입니다. 아직도 병상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넉넉하진 않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76.3%이고요. 수도권은 81%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조금 저희가 한참 이제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았을 때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진 수치이기는 한데요. 그 이유가 중증병상이 지난 7월에 801개이던 게 현재 1,384개까지 확충을 했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좀 떨어진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동률도 저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가동률이 아닌데다가 800개 정도의 중증병상을 1,384개까지 늘린 건
사실 일반 의료에 대한 의료 자원을 이쪽으로 지금 전환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위중증 환자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 국공립병원들의 지금 일반 병상들이 많이 지금 소모가 되었고, 그다음에 의료 인력이 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로 많이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의료 자원들이 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진료 인력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률 자체도 높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 의료에 대한 의료 자원을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 의료에 대한 부담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률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정도의 위중증 병상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잘 고려를 해서 병상 가동률뿐만이 아니라 위중증 환자 병상의 개수,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나 그다음에 향후 플랜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할 걸로 봅니다. 네. 근데 그 입원 환자 사실 대기자가 상당히 많아서 걱정이었잖아요. 대기를 하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수도권 입원 대기 환자는 한 9명, 그리고 비수도권은 입원 대기자가 아예 없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이 정도면 좀 나아진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코로나19 위중증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나아진 건 맞거든요. 이게 나아진 원인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코로나19 확산세 자체는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중증 환자 병상을 굉장히 단기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확보를 한 게 분명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의 입원 병상 대기자는 저희가 107명이던 게 이제 9명 정도까지 이제 급감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입원 대기자가 없는 상황까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상황이 완화되고 좀 나아진 거는 맞지만, 코로나19 이외의 질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진료에 지금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네.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 하루 추가된 오미크론 감염자가 109명으로 역대 최다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존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감염력이 더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역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었던 예방접종률이 높은 국가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국가, 미국 같은 국가가 되겠는데요.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단기간에 우세종으로 지금 올라섰거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 사이에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정도로까지도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을 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높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에서 방역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러한 방역 정책들은 결국은 감염력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방역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역보다 더 높은 단계의 방역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델타 변이가 들어왔을 때 델타 변이의 급속 확산을 경험을 이미 한번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분명히 이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델타 변이는 지금의 어떤 방역 강화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소세로 잡았지만, 이 변이보다 델타 변이보다 더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분명히 지금보다 약간 더 방역이 완화가 되면 급속도로 확산할 가능성이 델타 변이의 전례를 봤을 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미크론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정말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감염력이 그만큼 많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이 그래도 경증에서 그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험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초기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비교적 경증 위주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단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젊은 사람들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유럽 쪽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덴마크 쪽의 데이터와 영국 쪽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덴마크 쪽의 데이터는 감염자 100명당 입원율이 기존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2명 정도였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한 5명 정도다. 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입원율이 많이 감소했지만 덴마크 쪽의 분석은 그 이유는 입원율이 이렇게 감소한 거는 사실은 변이형 때문은 아니고
예방접종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영국의 보고가 나왔는데 영국은 덴마크에 비해서 보다 더 대규모의 데이터거든요. 6만 명 정도의 오미크론 감염자와 한 24만 명 정도의 델타 변이 감염자를 비교를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입원해 이를 정도의 중증도는 그래도 한 40에서 70% 정도는 낮은 것 같다라는 게 최근의 영국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 분명히 중증도는 조금 더 낮은 거는 맞아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높은 감염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50%라도 2배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면 결국은 원래대로거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분명히 또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게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기다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네.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는 거는 10월 말 정도부터인데 10월 말에 그때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7일 평균으로 한 40만 명이던 게 지금은 40만 명. 예. 한 거의 90만 명. 그다음에 뭐 일일 기준으로는 거의 뭐 한 130만 명, 140만 명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144만 명까지 나왔다.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전 세계 사망자 숫자를 보시면은 10월 말에 대략 한 하루에 7천 명 정도 돌아가시던 게 지금 보면은 대략 한 6천 명 정도. 오히려 약간 조금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감염 자체는 차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중증 감염은 분명히 차단하는 그 백신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몇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아직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역학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런 오미크론 변이에 약간 낮은 그 중병독성이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미크론 변수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방대본 회의에서 이 오미크론 관련 이 개발법 그러니까 오미크론 검사법 개발이 완료됐고 내일부터 현장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오미크론을 통제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델타 변이 같은 변이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변이형 선별 키트를 썼냐 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부르는 국가검사실에서 전체 대상자 중에 일부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확진자 중에 델타 변이 확진자가 몇 % 정도 되는지를 추적하는 용도로 썼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특성상 저희가 빠른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그 신속 그러니까 감별 키트는 그런 말씀드렸던 식으로 전체적인 국가 데이터를 보는데도 써야 되지만 일선 현장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 사람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력을 회피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써야지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트가 나오긴 했는데 이 키트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격리 기간을 현행은 14일로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바이러스와 똑같이 10일로 공통적으로 맞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방역 기간을 10일로 지금 조정한 지가 좀 몇 달 됐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은 14일 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 다른 바이러스와 다른 변이형과 마찬가지로 10일 정도로 지금 짧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오미크론 변이가 좀 더 잠복기가 짧고 그다음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아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미 보건당국은 이 무증상 감염자는 이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까지로 단축을 해서 과연 우리도 약간 이런 길을 걷게 될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조금 저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사실은 단축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단축을 한 이유는 워낙 오미크론 변이가 대규모로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근무를 못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체제나 산업체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줄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코로나19 감염의 여러 피해들 중에서 사실 그동안 간과해 왔던 게
이런 코로나19가 워낙 전파력이 빠르다 보니까 한 직장 안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아픈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해당 산업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거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작년에 독일에서 작년 중반에 코로나19 감염이 도축업 위주로 확산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축산물 공급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대두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게 워낙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위중증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아픈 사람들을 나가서 일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무증상 감염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감염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일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대규모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특정 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푸드체인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사실은 그 근무 기간, 그러니까 격리 기간을 단축을 시킬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조금 그 금각도를 삼아서 여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이게 결국 안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19의 피해 중에는 그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 이런 것들 외에 단기간에 대규모의 경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산업체의 피해, 경제적인 피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내년 1월 3일부터 이 방역 패스 유효 기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유효 기간 만료자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을 완료를 해서 이게 방역 패스 유효 기간 도입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마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방역 패스 만료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예방접종 순위를 따져봤을 때 그동안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위험군일수록 저희가 먼저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원칙이었고 그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위험군이 그동안 이 예방접종 많이 받으신 분들이 내년 그 11월 3일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 만료 기간에 많이들 해당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방역 패스 만료에 해당되어지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잘 맞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로도 좀 계속 연결이 돼서 좀 3차 접종들이 좀 수월하게 좀 더 이루어져야 그래야 저는 아마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2월 1일 시행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행 시기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제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은 한다. 입장은 변동이 없다는 걸 고수하지만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혼란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약간은 중도적인 입장이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강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분명히 득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강제로 어떻게 뭐 맞으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은 중도적인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놓고 봤을 때는 방역 패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 건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데이터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훨씬 더 감염력이 높은 변이가 등장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지금 어린이 입원자들이 늘고 있는 데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그 그룹의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그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제어책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역 패스는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단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기반이 되는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끝까지 예방 접종을 맞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방역 패스에 대한 일정과 세부적인 내용은 그거는 미리
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하다는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기존대로 내년 2월 1일 날 만약에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1차를 맞고 3주 있다 2차를 맞고 그리고 14일 면역이 생기려면 벌써 27일 날 접종을 다 마쳤어야 되더라고요. 지금 맞으면 2월 1일부터는 뭐 겨울방학 특강 이런 걸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기가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나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게 법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제정이 되면 바로 적용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준 법률에 가까운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유예 기간이 있고 충분히 미리 공지가 돼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발표가 네. 됩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주 지표들을 다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네. 이유가 사람이 되게 익숙해지기 쉬운 게 처음에 한 5천 명 나왔을 때는 엄청 놀라다가 한 7천 명 나고 다시 5천 명대로 내려오니까 뭔가 좀 안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네.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일반 의료 역량을 끌어모아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의료에서 분명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에 제가 보기에 한계치는 일일 확진자 5천 명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선에 가깝게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 11월 달부터 증가했었던 코로나19 확진자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들이 11월부터 증가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3차 접종이 지연됐던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역 패스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건데 네. 이 두 가지 다 제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방역 패스가 만료되는 사람들의 90%가 맞았다고 하지만 전체 3차 접종자 대상으로는 아직까지도 31% 정도밖에 안 맞았습니다. 네. 3차 접종을. 두 번째, 방역 패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일단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겠지만 방역 패스를 유지하기 위한 진단검사 건수의 증가가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방역 패스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신히 지금 우리의 한계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3차 접종도 더 서둘러야 되고 그다음에 방역 패스도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를 잘 적용을 해야 되는 방역 패스 적용 의무가 있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방역 패스 운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을 줄이는 방역 패스를 운영하라는 건 일종의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진짜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방역 패스 제도가 자리를 잡게끔 해야 그래야 저희가 방역을 더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먹는 치료제 도입도 1월 중순에 되고 그리고 이 3차 추가 접종률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좀 다시 거리두기 완화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거리두기 완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11월 달과는 다르게 좀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단계적 일상회복의 그 단계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열지 말고 천천히 반응을 보면서 열어야 그래야 일상회복으로 보다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